자, 오늘은 이제 애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공 전선로의 구성에서 첫 번째 전선을 봤죠. 그리고 두 번째 지지물. 이제 오늘은 애자를 보고 그 다음에 기선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 일장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이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 애자가 뭐 하는 건가? 애자요. 이 애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절연저항체입니다. 절연저항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절연저항체. 그러면 여기서 이 절연저항이 무슨 말이냐? 원래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그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절연저항도 저항이니까 전압을 전류로 나눈 개념이죠. 그러면 이 절연저항을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부하로서 저항과 비교를 합니다. 부하로서 저항. 지금 천장에 보면은 형광등이 있죠. 그죠? 이 형광등에 걸린 전압이죠. 형광등에 걸린 전압. 몇 볼트입니까? 220볼트죠. 그러면 현재 형광등은 부하로서 저항입니다. 부하가 뭐라고 씁니까? 전압을 걸어서 전류가 흐를 때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전기적인 금속체. 뭐라고 한다? 부하. 그러니까 지금 천장에 있는 등기구도 부하죠. 우리 집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TV라든가 세탁기, 냉장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부하죠. 그러면 현재 천장에 있는 형광등에 걸린 전압은 220볼트인데 이 220볼트를 우리가 정격 전압, 그러면 절연저항도 똑같이 정격 전압이죠. 전압은요. 단지 차이점이 뭐냐? 이제 부하로서 저항일 때는 이 형광등 내부 전로에 흐르는 무슨 전류? 부하 전류겠죠. 분모가 오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둘 다 저항이니까 분자는 전압이 오고 분모에는 뭐가 와요? 전류가 오겠죠. 그때 부하로서 저항일 때는 이 형광등이라는 등기구에 흐르는 부하 전류겠죠. 이 부하 전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격 전류라는 표현을 쓰죠. 정격 전류. 그런데 절연저항이라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글자 그대로 절연 상태를 의미하는 저항이죠. 그러니까 이 절연 저항이 크면 클수록 절연이 잘 돼 있다. 결국 절연이 잘 돼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 등기구를 만졌을 때 전류가 흐르는 것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못 느낀다는 얘기는 이 형광등 등기구가 절연이 잘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이 절연저항은 바로
전류가 무슨 전류냐? 만약에 만졌을 때 제 몸을 타고 전류가 흐른다. 절연이 안 된 거죠. 안 된 거죠. 그렇다면은 제 몸을 타고 원래 전류가 흐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제 몸을 타고 흐르는 전류를 뭐라고 합니까? 누설 전류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이 절연 저항은 항상 분모가 뭐냐? 누설 전류 개념이에요. 그래서 누설 전류가 전혀 흐르질 않으면, 누설 전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절연 저항은요 커지는 개념이겠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절연 저항과 부하 저항의 차이점 이해가죠? 이해가죠? 그러니까 똑같이 형광등에 지금 220V라는 정적 전압을 걸었을 때 형광등 내부 전로에 흐르는 전류인 정격 전류로 나눠준 값은 부하 저항이라면, 바로 절연 저항이라는 것은 전류가 무슨 전류요? 누설 전류란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게 절연 저항의 뭐예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절연 저항이라 하면은 이렇게 이무에 전압을 가할 때 누설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않을수록 절연 저항은 크다는 의미. 그러면 왜 우리가 이 애자는 절연 저항체인가? 그리고 이 애자에서는 여기 정격 전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밖에 나갑니다.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지지물이 쭉 서 있고, 지지물이 서 있고, 여기에 전선로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그때 자, 지지물 위에 완처를 이렇게 표현합시다. 지지물 위에 완처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 완철 위에 이렇게 애자가 있죠.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완철 위에 이와 같은 형태의 애자 있잖아요. 항상 이때 이 애자의 재질입니다. 재질은 도자기를 만드는 원료인 장석자기입니다. 장석자기. 그리고 이 장석자기 재질의 이런 형태의 애자, 이 완철에 고정을 시키는 이 부분이 우리가 볼링장에 가면은 앞에 있는 목표물 뭐라고 합니까? 핀이라고 하죠. 핀이라고 하죠. 그잖아요. 그래서 핀 형태를 통해서 고정을 시킨다고 해서 이와 같은 애자를 핀 애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핀 애자. 주로 철근 콘크리트 지지물 위에서 직선 전선로를 지지하는 애자죠.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핀 애자 위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올리죠. 전선을. 그 다음에 바인드 선을 통해서 이 전선을 애자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거죠.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애자의 역할은 한마디로 뭐다? 일단 첫 번째는 전선을 지지물 위에서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이 뭐냐? 이렇게 전선에 지금 뭐가 흘러요? 전류 흐르죠. 전류 흐르죠. 그렇다면은 이 전류가
애자를 타고서 지금 이 완철은 이렇게 지지물에 뭐요? 붙어있죠. 지지물에 붙어있죠. 그리고 지지물은 이렇게 대지 위에 서 있죠. 이렇게요. 그렇다면은 잘 보세요. 이 지지물이 대지 위에 서 있다 보니까 결국 지지물도 뭐라 볼 수 있습니까? 대지죠. 대지죠.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은 지지물이 대지 위에 서 있으니까 결국 지지물도 대지죠. 그 다음에 이 지지물에 완철이 붙어 있으니까 완철도 곧 뭐예요? 대지죠. 그래서 완철까지를 이렇게 대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완철까지입니다. 완철까지를 대지라 볼 수 있죠. 그리고 대지 위에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전선과 대지 간에 걸린 전압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그래요? 대지 전압. 맞아요? 전선과 대지 간에 걸렸다고 해서 대지 전압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면 결국 이 전선과 완철, 대지 간에 전압 걸릴 때 가운데 지금 중간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애자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이 애자의 역할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역할은 이 전선을 지지물 위에서 고정을 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전선에 흐르는 요 전류가 애자를 타고서 완철을 타고서 지지물을 타고서 대지로 흐르면 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 애자는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이 애자 표면을 타고서 전류가 흐르면서 이게 완철을 타고서 그 다음에 지지물을 타고서 대지로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원래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애자 표면을 타고서 대지로 흐른다면은 이 전류는 무슨 전류? 누설 전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두 번째예요.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대지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한마디로 뭐다? 절연 저항체란 얘기예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한 얘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전선과 대지 사이에 애자를 전기 회로로 표현한다면은 이렇게 뭐 절연 저항이 온다는 얘기예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이 애자를 전기 회로로 표현할 때는 전선과 대지 사이에 뭘 표현한다? 뭐? 절연 저항이요. 아시겠죠?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은 지금 애자의 설치 목적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 한마디로 뭐다? 절연 저항체. 두 번째 전선을 지지물에 고정.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애자의 구비 조건입니다. 애자의 구비 조건. 첫 번째 뭐가 나오느냐? 충분한 절연 내력을 가질 것. 충분한
절연 내력을 가질 것. 절연 내력의 의미가 뭐요? 절연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이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뭐라고 했습니까? 절연 저항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연 저항은 클수록 이게 뭐예요? 좋은 거죠. 절연 저항이 크다는 얘기는 누설 전류가 작다는 얘기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분한 절연 저항을 가질 것. 충분한 절연 저항을 가질 것. 바꿔 말하면 누설 전류가 뭐요? 적을 것. 원래 절연 저항의 정의는 누설 전류분의 정격 전압이지만 이 애자에서는 이제 정격 전압이 무슨 전압이요? 대지 전압이 되는 거죠. 이해가요? 원 절연 저항의 정의는 누설 전류분의 정격 전압이지만 애자에서는 이 정격 전압이 무슨 전압? 대지 전압이 되는 거죠. 전선과 대지 간에 걸린 전압 사이에 뭐가 있으니까요? 애자가 있으니까요. 이해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질 것. 한마디로 튼튼할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나옵니까? 누설 전류가 작을 것. 누설 전류가 작을 것.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온도 변화에 견딜 것. 온도 변화에 견딜 것. 겨울에 날씨가 추우면 얼죠. 그잖아요. 또 날씨가 풀리면 녹잖아요. 이런 온도 변화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값이 싸고 다루기 쉬울 것, 이런 얘기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와 같은 애자의 종류입니다. 종류. 바로 첫 번째, 앞서 봤던 핀 애자죠. 핀 애자. 주로 철근 콘크리트 지지물 위에서 직선 전선로를 지지하기 위한 애자죠. 용도가요, 직선 전선로 지지용 애자. 자, 사용 전압은 이론상은 66kV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0kV 이하에서 쓰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 66kV부터는 대부분 지지물이 뭐요? 철탑이라는 지지물을 쓰고 있죠. 이 핀애자는 철탑 위에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론상은 66kV이지만 실제로는 30kV 이하에서 적용. 그 다음에 이 핀애자의 색상이죠. 색상. 항상 우리가 저고함용은 일반적으로 백색. 저고함용은 일반적으로 백색. 특고함용은 자주색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이어서 두 번째, 현수애자입니다. 현수애자.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핀애자, 그 다음에 이 현수애자죠.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면은 일반적으로 대형 건물 등에서
광고성 문구를 적은 다음에 아래로 축 늘어뜨린 거 뭐라고 합니까? 현수막. 그죠? 현수막. 이 건물 뒤편에도 지금 보면은 현수막 있잖아요. 그때 의미의 현수예요. 그래서 이 현수애자는 주로 철탑에서 전선을 아래로 늘어뜨려서 이 전선을 인류 잡아당겨서 고정시킬 때 쓰이는 애자죠. 근데 이 모양이 멀리서 바라보면은 접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애자를 보면은 이런 형태예요. 이렇게요. 그리고 여기 아랫면을 보면은 이렇게 원형을 이루고 있죠. 이따가 쉬는 시간에 4호선 전철 라인 보세요. 쭉 붙어 있는 게 현수 애자니까요. 이따가요. 창문 밖에요. 4호선 라인 보면은 이렇게 전철 라인에 현수가 있어요. 이때 요 직경입니다. 요거. 요 직경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253mm 애자가 있고 그 다음에 191mm 애자가 있습니다. 정확히요. 253mm 애자와 191mm 애자가 있죠. 현수 애자가 뭐 하는 거라고 씁니까? 철탑에서 전선을 아래로 늘어뜨려 지지하기 위한 애자로서 인류 잡아 끌어서 억류하거나 또는 붕괴할 때 쓰이는 애자인데 이 애자의 밑면 직경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253mm와 191mm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253mm 애자는 전압선 지지용, 191mm는 중성선 지지용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하죠. 253mm는 전압선 지지용, 191mm는요 중성선 지지용.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와 같은 현수 애자가 바로 전압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겠죠. 대부분 현수 애자를 보면은 이 애자를 여러 개를 주렁주렁 이어서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교재에 보시면은 현수 애자 몇 개? 2개가 이어진 형태 나와 있죠. 나와 있죠. 그때 이제 전압별 애자련의 개수입니다. 요건 외우셔야 돼요. 전압별 애자련의 개수. 우리가 대표적으로 현수 애자 중에서 뭐가 있냐? 볼속회정이 있죠. 볼속회정 무슨 말이냐? 애자를 보면은요 여기 상층부가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렇게 볼 형태가 나와 있죠. 그래가지고 다음 애자를 이어서 쓸 때는 또 다른 애자를 들고 와서 이 볼 소켓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돌리면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쭉 이어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애자 여러 개가 이어진 상태를 뭐라고 한다? 애자련이라고 그래요. 애자련. 이해합니까? 그때 이제 항상 20이나 22.9kV에서는 보통 2개 내지 3개를 이어서 쓰고 있습니다.
66kV 계통에서는 4개 내지 5개를 이어서 쓰고 있고 154kV 계통에서는 몇 개를 쓰고 있느냐? 9개 내지 11개. 그 다음에 345kV 계통에서는 보통 몇 개를 쓰고 있느냐? 18개 내지 23개. 그 다음에 765kV 계통에서는 몇 개를 쓰고 있느냐? 40개 내지 45개를 쓰고 있습니다. 40개 내지 45개. 일단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일단 이건요. 자, 조금 뒤에 애자의 섬락시험 전압을 공부한 다음에 이건 다시 언급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20이나 22.9는 2개 내지 3개, 66은 4개 내지 5개, 154는 9개 내지 11개, 345는 18개 내지 23개, 765는 40개 내지 45개.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공기가 대단히 맑은 청정지역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연이나 또는 뭐 염분이 많은 공장이나 해안지대라면은 이 개수는요 늘어나겠죠. 자, 조금 뒤에 애자의 섬락시험 전압을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건 다시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수는 먼저 외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오냐? 내무애자입니다. 내무애자. 여기에 있는 이 무자가 안개무자예요. 안개무자. 내는 견딘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주로 해안이나 공장지대에서의 염분이나 또는 먼지 또는 매연 대책용으로 쓰이는 애자인데 이 애자의 특성은 바로 뭐냐? 현수애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 현수애자에 비해서 옆면을 한 개층을 이렇게 더 만든 형태예요. 이렇게. 그래서 현수애자에 비해서 요 옆면 길이를 1.4 내지 1.5배 정도 증가시킨 형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현수애자에 비해서 절연 내력이 커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주로 안개 다발 지역이나 공장지대에서의 매연 대책용으로 쓰이는 애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가 나오느냐? 장간애자. 장간애자. 이 장간애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봉형현수애자예요. 봉형현수애자. 무슨 말이냐? 현수애자가 이렇게 있다면 이 옆면을 이렇게 길게 늘어뜨린 형태예요. 길게. 그리고 항상 이 상층부 끝부분과 여기 하층부에 철물제 캡을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애자의 옆면이 이렇게 길어지는 만큼 당연히 현수 애자에 비해서는 절연 내력이 대단히 뭐예요? 커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안이나 공장지대에서의 염분이라든가 매연 대책용으로 쓰이는 게 뭐냐? 이 장간애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가 나오느냐? 지지애자입니다. 지지애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달로기 등에서 또는 점퍼선 지지용 애자죠. 달로기를 지지하거나 또는 점퍼선 지지용이요. 자, 달로기가 뭔가는 뒤에 가서 7장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달로기는 설명 안 합니다. 7장에 가서 자세히 볼 거니까요. 그러면 점퍼선이 뭐냐?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지지물이 서 있습니다. 전선로가 이렇게 이어지죠. 그때 자, 지지물 위에서 이 지지물을 바라봅니다. 바라봐요. 지지물 위에서 이 지지물을 이렇게 바라본다고요. 바라봐요. 그러면 이 지지물 끝이 이렇게 뭘로 보여요? 원으로 보이겠죠. 그죠? 아, 지지물 끝부분이요. 끝부분. 그러니까 지지물 위에서 이 지지물 위에서 얘를 내려다 보면은 이 부분이 원으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지지물에 완철이 몇 개 붙냐면은 이런 식으로요. 뭐라고 그래 이걸? 겹완금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지지물이 지지물. 근데 완철이 이렇게 몇 개 붙어 이렇게. 2개. 이해갑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자, 머신 볼트 등을 통해서 완철을 고정을 시킵니다.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전선로 오겠죠. 이쪽 전선로 이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요. 현수 애자를 몇 개? 2개를 연결해서 전선로가 이렇게 온다고 봐요. 이제 이쪽에도 현수 애자가 이렇게 붙고 전선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그죠? 그럼 문제는 여기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여기로 흐르기 위해서는 얘하고 얘를 전기적으로 이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 전선과 이 전선을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지지물이에요. 지지물. 완철 이렇게 있어요. 그죠? 전선 오죠? 전선 가죠? 뛰어넘을 거면 이렇게. 뛰어넘어야죠. 이렇게 뛰어넘는다고서 얘를 뭐라고 한다? 점퍼선이라고 그래요. 점퍼선. 이해합니까? 그때 이 완철 위에서 점퍼선을 지지해 준다고서 지지애자라는 표현을 써요. 이해합니까? 그래서 여기 완철 위에 설치해 가지고 이 점퍼선을 지지해 준다고서 여기에 설치하는 애자를 뭐라고 한다? 지지애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나오느냐? 가지애자입니다. 가지애자. 이 가지애자는 전선로의 방향 전환입니다. 전선로의 방향 전환. 이때 쓰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가지애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지선에서 나올 텐데 뭐가 나오느냐? 지선애자. 자,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전선로가 이어지는데
이어지는데 종종 보면은 이렇게 뭐 설치해요? 지선. 맞죠? 지선. 그때 중간에 보면은 여기에 뭐 들어오요? 애자. 맞습니까? 이런 애자를 지선애자, 구형애자, 옥애자, 구술애자 전부 같은 말이에요. 지선애자, 구형애자, 옥애자, 구술애자 전부 같은 말이에요. 구형 또는 옥 또는 구술, 애자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그러면 왜 지선 중간에다가 이렇게 애자를 집어넣느냐? 여기 봐요. 만약에 이 전선에서 고장이 발생하여 때에 따라서는 이 지선을 타고 전류 흐를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전류가 지선을 타고 대지로 흐를 수 있다면 철 모르는 애들이 이 지선 붙들고 놀다가 뭐예요? 감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애자는 반드시 목적이 뭐냐? 이 상부 지선과 하부 지선을 전기적으로 절연 목적이에요. 이걸 잘 보시면은 두 개 전선이, 두 개 금속선이, 두 개 지선이 이게 서로 엇갈려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리 흐를 수 없도록 절연 목적으로 쓰이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애자를 종료하면은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좀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전압에 따라서 애자련의 개수가 달라지는데 바로 20이나 22.9는 2개 내지 3개, 66은 4개 내지 5개. 바로 이제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이제 뭘 보느냐? 바로 현수 애자의 섬락시험입니다. 현수 애자의 섬락시험. 항상 이 섬락시험은 254mm 애자를 가지고 실시합니다. 254mm 현수 애자를 가지고 실시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현수 애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애자 양단에 전극을 설치합니다. 전압을 가하기 위한 전극을 설치하고 이제 양단에 전압을 가하는 거예요. 전압을. 그러면 이 현수 애자가 뭐 하는 거라고 씁니까? 뭐 하는 거?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절연. 저항체요. 그죠? 그럼 봐요, 이제. 여기다가 전압을 가하는데 전압이 낮을 때는 애자의 표면을 타고 누설 전류 흘러요, 안 흘러요? 전압이 낮을 때는요, 누설 전류가 거의 흐르질 않겠죠. 근데 이걸 무시하고 요 전압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계속. 애자 양단에 가하는 전압을 계속 끌어올리면 애자 표면을 타고 누설 전류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이게 못 견디면은 어느 순간 양단에서 불꽃이 튀면서 이게 절연이 깨지겠죠. 이해합니까? 그때 요 섬락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섬낙이라는 게. 전압을 계속 끌어올리면 처음에 누설연류가 흐르다가 못 견디면은 요 양단에서 불꽃이 쫙 퍼지면서 이 애자의 절연이 뭐요? 깨지는 거죠. 한마디로 이 섬낙은 불꽃의 의미잖아요. 이해갑니까? 무슨 말인지요? 그러니까 애자의 절연이 깨지면서 애자 양단에서 불꽃이 쫙 퍼지면서 절연이 깨지는 것을 뭐라고 한다? 섬낙이라는 표현을 쓴다고요. 그 섬낙이 발생하는 전압이 대략 얼마냐 그런 얘기예요. 먼저 이 시험을 하는데 여기 애자가 바싹 마른 상태, 즉 건조한 상태에서 이 섬낙 시험을 하면은 이게 얼마냐? 건조, 섬낙, 시험, 전압이죠. 건조, 섬낙, 시험, 전압. 애자가 바싹 마른 건조한 상태에서 애자 양단에 전압을 끌어올리면 처음에 누설전류가 흐르다가 불꽃이 쫙 퍼지면서 절연이 깨지는 전압이 보통 얼마냐? 80kV. 80kV. 이해가죠? 근데 두 번째, 이 섬낙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45도 각도에서 물을 흠뻑 먹이는 거예요. 45도 각도에서 물을 흠뻑 먹이는 거죠. 아무래도 물을 흠뻑 먹인 상태에서는 이 섬낙 전압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겠죠. 바로 이렇게 이제 물을 흠뻑 먹인 상태에서 가하는 섬낙 시험을 뭐라고 하느냐? 주수 섬낙 시험이라고 그래요. 주수 섬낙 시험. 이때는 몇 kV냐? 50kV. 이해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애자를 절연유에 담근 상태에서 시험하는 거죠. 절연유에 담근 상태에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유중 섬낙 시험이라고 하죠. 유중 섬낙 시험. 그러니까 이 유중은 절연유에 담근 상태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얼마냐? 140kV. 140kV.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시험은 전부 다 상용 주파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예요. 상용 주파수 몇 헤르츠? 60헤르츠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충격, 섬낙, 시험 전압이 있습니다. 충격, 섬낙, 시험 전압. 이건 상용 주파수가 아닌 충격파를 가할 때죠. 충격파를. 이 충격파가 뭔가는 뒤에 가서 7장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충격파가 뭔지요? 우리가 서지란 표현을 쓰죠. 서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급격히 상승했다가 급격히 사라지는 파형을 뭐라고 하느냐? 충격파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요. 잠깐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직경례가 때린다. 이 직경례의 파형은 이런 형태를 띄어요. 상승은 급격하게 일어나지만 떨어질 때는요, 서서히 떨어지는 거죠. 그때 피크가까지 이 왼쪽 부분이죠. 상승이 시작돼서
여기 최대값까지 도달되기까지의 이런 부분을 파두장이라고 그래요. 파의 머리 부분의 지속시간. 물론 정확한 의미는 뒤에 가서 7장에서 배울 겁니다. 지금은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단히. 그 뒤에 넘기면요. 7장에 직경례가 때렸을 때 충격파의 파두장, 파미장의 정확한 의미는 7장에 있어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일단 직경례 같은 충격파가 때리면 자, 급격히 상승했다가 서서히 떨어지는데 이런 피크 값까지 상승하는 부분을 파두장이라고 그래요. 파의 머리 부분의 지속시간.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질 때는 서서히 떨어지는데 최대값 대비 50%까지 떨어지는데 걸리는 요 시간이죠. 요 시간. 뭐라고 하냐? 파미장이란 표현을 씁니다. 파미장. 파의 꼬리 부분까지의 지속시간의 의미예요. 이해갑니까? 이와 같은 파두장, 파미장이 보통 1에서 1.2, 파두장이 1에서 1.2, 그 다음에 파미장이 40에서 50 마이크로세크. 근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냥 오늘은 이렇게 알면 돼요. 뭐라고 하느냐? 여기 건조 섬락시험, 주수 섬락시험, 유중 섬락시험은 상용 주파수 전압을 가하면서 시행하는 거고 이건 충격파를 가하면서 시험하는 거죠. 이 충격파일 때는 이게 얼마냐? 125kV입니다. 충격파가 뭔지는 7장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 봐요. 이제 여기 보세요. 그렇다면은 이 현수 애자는 최악의 경우에도 애자 하나가 견딜 수 있는 게 지금 얼마예요? 얼마냐고요? 에? 최악의 경우 얼마냐고요? 현수 애자 하나가 견딜 수 있는 게 50이죠. 50이죠. 아니요. 현수애자 하나가 최악의 경우에서도 50 아닙니까? 절연이 깨지는 게.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20이나 22.9에서 몇 개를 썼습니까? 몇 개? 아니 하나만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2개 내지 3개를 쓰는가? 66에서는 왜 4개 내지 5개를 쓰는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유. 항상 우리가 선로상에서는 개폐기를 온하거나 오프할 때 상규 이런 말을 하죠. 상규 대지 전압 이런 표현을 쓰죠. 여기서 상규란 말이 무슨 말이냐? 늘 변하지 않는 이런 의미예요. 항상 변하지 않는. 무슨 전압? 무슨 전압? 대지전압. 대지전압. 우리가 여기 봐요.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지지물이 서 있고요. 서 있고요. 여기에 삼상 전선로가 지나가죠. 지나가죠. 그때 이 전선과 대지 간에 걸린다고 해서 뭐라고 그래요? 대지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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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 똑같고 위상차 얼마? 120, 120, 120이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성간에는 대지 전압의 몇 배? 몇 배? 루트 3배가 걸리죠. 이건 회로 시간에 증명할 겁니다. 자, 대지전압, 대지전압, 대지전압. 크기 똑같고 위상차 120, 120, 120. 그러면 성간전압은 대지전압의 루트 3배. 바꿔 말하면 요 대지전압은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란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여기 걸리는 게 성간전압을 몇으로? 루트 3으로 나눈 만큼 걸린다고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는 이런 전압들은 전부 다 뭘 의미하는 겁니까? 20이나 22.9, 66, 154, 345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간전압. 성간전압. 우리가 삼상에서는요. 특별한 의미 없이 툭툭 내뱉는 말이 성간전압, 선전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얘네들은 다 성간전압이라고요. 그럼 보세요. 이게 22.9kV면은 대지전압 얼마요? 루트 3분의 22.9죠. 22.9죠. 이게 대략 얼마냐? 이게 13.2kV잖아요. 그죠? 이해갑니까? 루트 3분의 22.9가 대략 13.2예요. 이해가요? 바로 이와 같이 평상시 대지전압이 13.2kV라면은 우리가 선로상에서 개폐기를 온하거나 오프할 때예요. 이것도 뒤에 가서 7장에서 배울 겁니다. 선로상에서 개폐기를 온하거나 오프하면은 요 늘 변하지 않는 대지전압의 약 몇 배냐? 4배까지 전압이 상승을 해요. 4배까지. 이론상은 정확히 2배지만 접점이 한 번에 열리고 닫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4배까지 전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개폐기를 온하거나 오프하면은. 이해가요? 그래서 선로상에 있는 개폐기를 온하거나 오프를 하면은 요 대지 전압의 4배까지 전압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보세요. 13.2 곱하기 4 하면은 얼마예요 이거? 얼마요? 52.8인가요? 52.8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로 돼야 안 돼요. 하나로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해가요? 하나만 쓰면은 50kV 걸리면은 저런 깨지잖아요. 하나로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불량 애자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몇 개를 쓴다? 2개 내지 3개를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도 애자 하나가 50이지만 여기다가 하나 쓰면 돼, 안 돼요? 안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합니까? 그래서 20이나 22.9는 2개 내지 3개. 원래 2개만 써도 되는데 문제는 불량 애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하나 정도 더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어찌됐든 우리가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요 개수는 암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애자의 종류 그리고 애자의 섬락 시험입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메모하세요.